시간에 이어서 전략과 조직의 정합성 제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략과 조직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합성을 제고하는 과제는 이론적으로 보면 전략의 요소들과 조직의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보성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요소를 강화하였는데 다른 한 요소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않고서는 그 다른 요소가 성과를 크게 하는 두 요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승 효과를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 전략 및 환경과 조직의 각 요소 그리고 조직 전체를 서로 잘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일은 실제로 복잡하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로는 전략 및 조직의 각 요소들이 서로 복잡한 방향으로 상호작용하여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업의 특징 6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업 조직의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크기와 범위는 작아지고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 기업과의 제휴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의 비즈니스 단위를 초점을 보다 분명하고 책임을 지닌 더 작은 규모로 쪼개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위계 구조의 층위가 간단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최고 경제의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간 관리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전략적, 경영 실무적 권한의 위임이 커지고 있다. 이 팀의 역할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아웃소싱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죠. 세 번째는 기업의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비즈니스 간에 함께 일하는 팀을 발전시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넷째는 기업 내부의 수평적, 수직적 소통, 그리고 기업 외부의 고객, 공급자, 제휴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는 방향으로 조직의 루틴 및 프로세스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하는데 어머님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고객, 이용자들의 니즈들을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부분이 있고, 여섯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 채용 심사와 사내 훈련이 강화되고 있고,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성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내 외부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이 자신의 지식, 판단, 지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직무 설계의 유연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최근 추이들을 볼 때 기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종업원들의 숙련도에 대한 개발 및 습득. 예전에는 신규 사원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활용했다면 지금은 경력직을 뽑는 것도 하나의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기업 종업원의 인파워먼트의 중시와 기업 내외부의 종사자 간 소통이 중시되고 있고, 여러 기능 간 협업의 중시 경향이 비춰볼 때 노동자 협동조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는 점에서 투자자 소유 기업에 의해서도 적극적 추진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에서의 강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투자자 소유 기업에도 먼저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업자 협동조합의 전략과 조직 논의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자 협동조합이 혼성적인 성격의 기업 간 거버넌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비즈니스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자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이 소유관계에 놓여있는 조합원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이 서로
조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키스트와 같이 오렌지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의 경영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오렌지의 공동 판매 및 공동 가공을 위하여 오렌지 마케팅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이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전략은 오렌지라고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농장 경영주들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렌지 마케팅 협동조합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오렌지 농장들의 비즈니스 전략이 서로 조응해야 하기 과제가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과 조합의 비즈니스 전략이 그러니까 함께 뭐라고 해야 될까 유사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렌지 마케팅 협동조합 기업이 판매하는 오렌지의 품질과 가격은 오렌지 공급자들인 조합원들의 농장 비즈니스 전략에 적지 않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에서는 공급 가치 사슬 구조상 조합원 기업 과의 수직적 비즈니스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조합원 기업 간의 수평적 비즈니스 협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협동조합과 조합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조합원 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사업자 협동조합 기업은 조합원 기업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기초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협동조합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사업 성과는 조합원 기업의 상호 의존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협동조합의 불완전한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2절입니다. 협동조합 경쟁 우위의 원천을 실현한 사례와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 부분까지 가면 첫 번째는 협동조합의 소유 효과를 활용한 사례, 이를 통한 시사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위스 자동차 공유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공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ATG라고 하는 자동차 공유 협동조합은 1987년 스위스 동유럽권 농촌 지역에서 자동차 한 대와 8명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칠리에서 세어컴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 공유 협동조합이 자동차 한 대와 17명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각자 운영을 했습니다. 이 두 협동조합은 서로 100km 이내에 있음에도 서로를 잘 모르는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로를 알게 된 1991년에 서로 서비스의 공유를 위해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작다 이것 떠나서 이제 협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립 후 10년이 지난 1997년에 두 조합이 자동차 760대, 17,400명의 조합원 및 고객을 보유한 단계에서 모빌리티 협동조합으로 합병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병을 통해 크게 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을 보더라도 너무나 그러니까 우상향 되고 있죠. 인원, 조합원 수, 매출 이런 것들을 다 자동차 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합병 10년 후인 2007년에 자동차가 1950대, 이용자가 77,100명으로 발전하게 되고 2011년에는 자동차 2600대, 이용자 10만 2천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동차 2950대, 이용자 24만 5천명, 주차장 1540곳을 보유한 중견기업 수준의 자동차 공유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용자 24만 5천명 중 조합 수는 7만 2,300명으로 한 30분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고요. 직원 수는 221명, 매출액은 7,561
160만 스위스 프랑, 잉여금은 260만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게 되죠. 5천 개 이상의 기업들이 업무용으로 모빌리티 협동조합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소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형태가 여기에 유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좀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여기보다는 이제 햇빛 발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여력들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빌리티 협동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은 상조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에너지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20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모빌리티 협동조합의 공유 자동차는 한 대가 11대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보고되고 있고요. 또한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신차 기준으로 모빌리티 보유 자동차가 연료를 3분의 1이나 덜 소비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를 144대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그 보유를 늘려나가고 있는 친환경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협동조합은 2012년에 이용자의 45.5%가 조합원으로 나머지는 비조합원으로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조합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조합원은 250 스위스 프랑의 가입비와 1천 스위스 프랑의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고 반면에 비조합원 이용자는 연간 190에서 290 스위스 프랑의 회비를 납부하게 되는 이중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조합 설립 초기에 출자금은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조합의 규모가 된다면 조합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죠. 결국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입의 선택의 근거는 얼마나 자주 모빌리티를 이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한다면 조합원이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면 조합원 간의 사회적 긴밀도가 낮아지고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공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모빌리티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공유 비즈니스가 로컬 비즈니스 이유는 모빌리티의 주차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내야 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발전 과정 및 현황, 지역교통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알아야 하는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유리한 위치에 놓인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가 자동차 공유 기업의 소유자라면 이를 협동조합 기업 경영 책임자가 공유하며 저렴한 이용료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요인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터넷, 모바일 일이 결합을 한다면 더더욱 성장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카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지역성,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 소유 형태의 자동차 공유 비즈니스는 투자자 소유 기업 형태에 비하여 조합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소유 렌트카 기업은 직원을 채용하여 반납된 자동 차량을 청소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인 반면에 모빌리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셀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한 자동차는 깨끗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죠. 협동조합적 소유 효과로 인하여 모빌리티 협동조합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렌트카에서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빌리티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카쉐어링 혹은 렌트카 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 영역이 조직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문적 영역, 즉 직원이 담당하는 역할 중에 협동조합 시스템과 구역 포럼의 관리가 최고 경제와 직속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비즈니스 참여를 통하여 협동의 편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직 구조를 한번 보면 메뉴의 협동조합의 고객이 한 10만여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조합원은 47,000명, 영역으로는 2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다 모이는 것들이 힘드니까 대의원회가 150명 정도, 이사회가 5명, 그리고 대표, 이사장이 되겠죠. CEO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시스템 구역 안에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자회사가 있고, 모빌리티 카쉐어링 서비스, 재무 및 서비스, 인력 개발 및 아카데미. 그러니까 교육 전문 영역 있고 자발적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전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인력 개발을 통해서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들을 높이는 작업들을 한다면, 자발적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청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직원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직접 조합원들이 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들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영역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데니시 크라운 양돈 농민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 협동조합은 2019년에 1800만 두의 돼지와 800만 두의 소를 도축, 가공하여 국내 및 13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9개의 축산물 가공 판매 기업들이 모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2020년에 조합원 수는 23,000명에 달하고 매출은 11조 원에 이르며 당기 순이익이 2,1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어떻게 보면 그룹이죠. 13,500여 명의 양돈 농민과 양축 농민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는 1887년에 500여 양돈 농민들이 도축, 가공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죠. 1950년대까지 98개의 도축, 가공 협동조합이 덴마크 전역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거래 비용의 절감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서로 합병하여 2009년에 2개의 도축, 가공 협동조합으로 규모화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중 큰 규모의 도축, 가공 협동조합인 데니시 크라운의 조합원들은 지구별로 양돈 농민위원회와 양축 농민회를 구속하여 2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가 15명의 이사회를 선출하는 부분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데니시 크라운 협동조합에서는 2019년 말 데니시 크라운에 공급되는 돼지의 90% 이상이 환경 친화적 개념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되었고, 2030년까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50%를 감축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CO2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데니시 크라운과 양돈 농민 조합원의 수직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근본적 배경으로는 데니시 크라운은 양돈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돈 농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데 돼지가격결정위원회에서 돼지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소비지 시장에서 실현되는 품질의 향상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은 용 고배당 등을 통하여 양돈 농민에게 사후적으로 지불되는 구조로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이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 라는 부분이겠죠. 양돈 농민 도축 가공기업이 각각 자신의 이윤 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출하 대지의 가격 수준을 둘러싼 협상에 서로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반면에 통합이윤의 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최종 제품의 판매 수입의 정대, 가공 비용의 절감,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도축 가공기업과 양동 농민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덴마크 중소규모의 양돈 농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조합이 고용하고 있는 수의사 및 농장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료 투입의 효율성과 노동 투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요. 양돈 규모의 확대와 환경적 제약과 높은 인건비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니시 크라운의 사례는 양돈 농민의 도축 기업의 공동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수직적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까지 짚었고요. 이게 앞에 있는 그림들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러니까 소유 효과를 통한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스위스 모빌리티 협동조합과 덴마크 데니시 크라운 협동조합의 사례는 이용자의 카세어링 기업의 소유 효과와 원료돈 공급자의 도축 가공 기업의 소유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효과는 투자자 소유 기업 형태에 비하여 차별적인 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스위스 모빌리티 협동조합에서는 주차장을 개설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한 현지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조합원의 참여와 노력, 그리고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차량이 이용 후 자발적인 청소 노력과 책임감 있는 운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동기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지만 내 차가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차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운전도 그렇게 터프하게 하지 않을 거고, 청소도 할 거고, 기름도 그리고 차량 관리, 세차 이런 것들이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원들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자신들에게 환원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감되면 될수록 내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데니시 크라운 협동조합에서는 양돈 농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춘 품질 향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조합원들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 발생한 통합이윤이 일부가 자신들에게 환원될 것이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아서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나한테 환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하는데 더 정성을 쏟게 되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협동조합의 소유 효과는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많은 나라에 흔히 관찰되는 택시 운동자들 협동조합, 쿱택시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있죠. 운전자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택시 차량을 책임있게 운전함에 따라 차량의 내구 연한이 투자자 소유 기업의 보유 차량의 내구 연한에 비해 길어지고 사고율도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의 감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작기계 분야의 종업원 4,000명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노동자 협동조합 사크미의 100년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노동자 조합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높은 수준의 교육 투자라는 점도 협동조합의 소유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몬드라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심지어 이제 대학까지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협동조합의 소유 효과가 모든 협동조합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조합원이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조합원이 가지는 협동조합 기업의 소유권 보유로부터 기대감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기대감은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자 조합원과의 기업 정보의 공유, 현장 일의 결정에 조합원의 참여,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조합원의 참여, 경제적 보상 등을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작게 가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소유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마련하여 소유 형태가 협동조합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했던 차량 공유 협동조합이 조금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대로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그리고 매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트 이런 게 없다라는 거, 이렇게 구멍가게겠죠, 시골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그렇다 보니까 저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영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런 트럭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